김태현의 정치쇼 2부 서초동과 여의도를 이어주는 서초동과 여의도의 콜라보레이션 변원유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은미 변호사, SBS 임찬종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실 이 변원유착에서 다룰 아이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여의도가 서초동과 멀어지고 싶어도 멀어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나서 어느 아이템을 해볼까 하다가 오늘은 이거를 저희가 아마 2주 전에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만 제가 휴가 갔을 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오늘은 이 얘기해보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 일단은 새 정황이 좀 나왔는데 임 기자, 검찰이 요거 돈봉투 20개가 오고 간 장소를 시간과 장소는 어느 정도 특정을 한 거죠, 지금. 그렇다고 이제 검찰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거는 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돈봉투 사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사건 초기부터 뭐 언론 보도나 녹음 파일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수사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뭐 진술이나 녹음 파일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돈이 오고 갔다라는 부분을 이미 규명을 어느 정도 규명을 한 상태라는 건 있었고, 다만 이제 검찰이 그 이후에 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광사 상임감사, 이게 좀 너무 기니까 강래구 씨라고 할게요. 강래구 씨를 구속하고 관련 수사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검찰 관계자가 자신 있게 우리가 규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처음에 녹취록 나왔을 때는 뭐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로 이성만 의원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가 돈봉투를 마치 이성만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더니 이거는 보니까 국회 외통위원장실. 그러면 당시에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대표였으니까 외통위원장실에 송영길 당시 의원 지지 모임 조찬하면서 거기 의원들을 불러서 외통위원장실 바로 옆에 있는 회의실. 거기서 본청 의원회관이 아니라 본청으로 불러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조차 모이면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게 검찰 지금 입장인 거잖아요. 상당히 좀 구체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돈이 오갔다면 언제 어디에서 주고받았는지 특정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피해자들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제 수사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게 본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회관이 아니라 국회 본청 저희 본회의가 열리는 그 본청에 외통위원장실과 연결된 소회의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여기서 돈이 오갔을 수가 있을까 의문인데 그 당시에 아까 짚어주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당시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찬 모임이 실제로 있었던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원래 그 자리엔 10명의 현역 의원들이 오기로 했는데 한 5명은 오지 못했다. 아침 시간대고 뭐 여러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돈봉투 10개가 살포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은 완전 캠프 일원이었잖아요. 뭐 돈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뭐 형 나도 줘. 뭐 이런 워딩이 있었다고까지 짚고 있어서 상당히 뭔가 실체에 접근해가고 있는 인상을 주긴 합니다. 임 기자,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특정했을 거예요? 강래구 씨 진술이에요? 이거 아니면 녹취록이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건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녹취록에서 뭐 외통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언론 보도가 없었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진술을 하고 있거나 일부 진술을 하고 있거나 검찰이 구속한 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나 뭐 강래구 전 상임감사 강래구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이제 가장 핵심 인물은 사실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돈봉투를 돌린 거라고 이제 검찰이 지목을 하는데 윤관석 의원이나 그 돈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검찰이 규명을 했다면은 녹음 파일 그리고 돈을 주고 받고 그 전후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과 관련해서 접촉을 했던 뭐 이정근 씨의 진술 또는 강래구 씨의 진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윤관석 의원을 추궁을 했고 윤관석 의원의 뭐 당연히 부인을 했겠지만 그 부인에 대해서 검찰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이거 국회 본청 출입 기록까지 다 본다는 거죠, 검찰? 뭐 그거는 뭐 처음부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확보를 했겠죠. 압수수색 국회에 가가지고 압수수색 했을 때부터 그런 확보를 했을 거고요. 근데 뭐 출입 기록만 가지고 이게 될 수는 없고 왜냐면은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에 출입한 걸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시기는 지금 윤관석 의원 측이나 송영길 의원 측에 따르면은 송영길 전 대표 측에 따르면은 이때는 원래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캠프 회의를 정기적으로 했던 때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캠프 회의인데 이걸 마치 왜 돈봉투를 나눠주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처럼 자리처럼 이렇게 포장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거를 뭐 돈봉투를 나눠
나눠진 장소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글, 녹음 파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뭐 아직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예. 공소장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파일은 나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돈 봉투가 어디서 나눠준 거에 따라서 뭐 달라진 돈 봉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디 뭐 여의도 밖에서 뭐 밥 먹다가 준 것도 아니고 의원회관으로 찾아가서 준 것도 아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외통위원장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국회 본청에서 저는 돈 봉투가 오갔다는 거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어우 저에게는 좀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른 저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본청이라는 네. 장소가 주는 그 뭔가 본청이 주는 그 상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입법기관의 어떤 네.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 건물의 외향도 있고요. 네, 마치 법정에서 뭐 돈이 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그래서 야, 이거- 1차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장소다라는 네, 반응이 좀 나왔던 것도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아직은 저 검찰발 소식일 뿐이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시도록 하고 혹시 지금 그 법무부에서 예. 한동훈 장관이 준비하고 있답니까 이거? 이 저 송영 이성만 저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게 이제 오늘 와서 보고가 설명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예. 와서 예.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네.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겠죠. 뭐 네. 그거는 뭐 굳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말을 안 하더라도 역시 그 뭐 준비- 이거는 뭐 당연히 예정된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준비가 당연히 돼 있겠죠. 당연히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요지를 진술하는 것들을 예.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저 노웅래 의원이나 또는 저 이재명 대표 또는 하영재 의원처럼 예. 굉장히 자세하고 네.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피의 사실 정도를 그냥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처음에 이게 피의 사실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는 네. 좀 당일까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거는 약간 이전의 케이스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그래요? 이미 녹음 파일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녹음 파일이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나오지 않은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게 뭐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청취자들이 또는 여기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들이 보시기에 이게 갑자기 이런 녹음 파일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과연 나올까? 이렇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영일 변호사에겐 요걸 물어볼게요.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침묵을 지키다가 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응을 시작했는데 한 3가지 정도예요. 하나 구속영장 저 청구된 날 일단 피의 사실 공표로 중앙지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한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태영호 의원 녹취록. 자, 이 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가 나 송영길이라면 태영호 의원 녹취록,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요거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요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핸드폰 교체하는 거는 별건 수사하는 검찰 때문에 방어권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2가지 주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 피해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를테면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부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뭐 재론하지 않더라도 태영호 의원도 녹취로 특정한 언론사에서 아주 상세한 이진복 수석과의 대화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이제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당의 스피커 역할인데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고위에서 대통령을 엄호하는 사람 하나 없다란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남 공천 당신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스피커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이제 공천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죠. 뭐 후보 매수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녹취해서 시작이 됐고 수사의 단초가 발생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냐라는 또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휴대전화도 그렇습니다. 일단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항상 도돌이표인 게 한동훈 장관도 그때 뭐 독직폭행 등등 그리고 뭐 그 채널 A와 관련된 수사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폰이었고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워딩이 이렇다는 점을 꼬집는 거죠.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었다. 본인이 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게
송영길 대표가 하면은 증거 인멸이냐라는 또 항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 교체했다는 거 언제 교체한 거예요? 이거 송영길 대표가? 아마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에 있을 때 왔다는 교체했다는 거죠. 교체를 아예 했다는 겁니다. 전화기. 근데 처음에 아마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휴대폰 왜 교체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검찰 수사가 뭐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제 교체할 12월, 때가 돼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프랑스에 체류 중일 때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우리가 보통 뭐 한국 전화기를 안 사용하고 프랑스에 뭐 외국에서 개통한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전화기를 자연스럽게 안 쓰니까 교체를 한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본인이 수사를 받을 게 이렇게 본격화되거나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일각에서는 또 반대로 뭐 이정근 씨가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수사망이 이제 다가올 것을 예감을 하고 또는 예측을 하고 교체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의심 어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게 송영길 대표가 자기 핸드폰을 자기 스스로 없앤 거는 이게 증거인멸죄도 안 되고 죄는 안 됩니다. 변호사님 다 계시지만 그렇죠. 이게 당연히 뭐 방어권 행사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는 이게 유무죄를 가리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핸드폰을 뭐 협조하지 않았다 또는 핸드폰을 초기화했다는 게 뭐 사실이라면 그게 또 이제 법원이 판사가 보기에도 이게 굉장히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걸로 보인다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를 따질 때는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될 수 있다.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는 그 당시에 검찰 수사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꿀 때 대답 바꾼가 이랬는데 지금 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거는 별건 수사는 검찰 때문에 방어권 행사한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휴대전화기만 놓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언론 보도나 이렇게 나오는 게 이른바 송영길 대표의 외곽 조직 먹사연이라는 연구소에 하드디스크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초기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뭐 바꿀 때에서 바꿨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말과 동시에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내가 헌법상 방어권을 우리가 또는 당사자가 행사한 건데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변호유착 시간이고 장은미 변호사, 김찬종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좀 바꿔봐서 뜨거운 주제 집시법 10조 요거 좀 일단 임 기자가 정리 좀 해줘요. 지금 집시법 10조 이거 저 헌법 불합치 나서 지금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게 집시법 10조라는 거는 이제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09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현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2009년에는 이게 헌법 불합치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데 당장 이걸 효력을 당장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 사이에 국회에서 개정해서 대체 입법을 하라라는 게 이제 헌법 불합치입니다. 근데 2009년은 어떤 취지의 헌법 불합치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헌법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라면서 헌재 재판관 5명이 이런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이게 단순히요. 그러니까 즉각 이제 헌법의 그러니까 법률의 효력에 이르려면은 6명의 그렇죠.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의 의견이 있으면서 이거를 헌법 불합치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헌법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의 위반이니까 이 심야 집회 금지 규정은 몇 년도까지 개정을 해라라고 했는데 2014년에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헌재가 결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이제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효력만 없어지고 새로운 법은 개정이 안 됐죠. 근데 2014년에 어떻게 됐냐면은 같은 조항에 대해서 어떤 한정위원인데 이거 한정위원 결정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법을 해석하는 한 이거는 위헌이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견을 냈냐. 그러니까 심야 집회 금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이 보통적으로 한 24시 자정까지는 이게 일반적인 생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과잉금지 위반이고 다만 이제 자정부터 0시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0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거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의견이죠.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취지를 잘 살리면 입법을 예를 들면 24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예를 들면 그때는 금지한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2009년도에는 집회가 문제가 됐고 2014년도에는 시위가 문제가 됐는데요. 집회는 이제 다중에 그렇죠. 이 군집에 모여 있다는 거고 시위는 뭐 가두행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건데
제가 그 판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2009년도에 집회, 야간 5개 집회 일절 금지라는 조항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을 낸 겁니다. 이거 법을 바꾸라고 한 거니까요. 그 이유는 내용상, 장소상, 시간상의 사전 규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 검열 형식은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 장소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요. 시위와 관련해서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동절기를 한번 보자. 그러면 굉장히 낮 시간대가 짧다. 그러면 그때만 시위를 하라 그러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진배 없다. 그러니 이게 입법자의 재량이긴 하지만 일몰 후 그러니까 해진 뒤부터 자정까지는 허용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시위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전자 헌법 불합치 후속 입법을 밟아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하지 않은 거예요. 공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간 5개 집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를 근거로 지금 최근에 사실 민주노총의 노숙투쟁 때문에 상당히 강경한 기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라서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해석인 건 맞습니다. 예. 아니 야간에 저 0시부터 8시까지 시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저도 이걸 꼼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화재와 연동을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 문화재. 그리고 이게 관홍상제에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취지인데 민주노총 입장은 사실상 시위를 하면서 문화재로 이 외형을 좀 바꿨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수긍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청취자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제 헌재라는 곳은 2009년, 2014년 구성이 다릅니다. 2009년하고 2014년이 다르고요. 심지어 사실은 헌재 결정 중에 사실 이전의 헌재 결정 몇 년, 대표적인 게 뭐 간통죄나 이런 거 있죠. 불과 몇 년 전에 상황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여야가 서로 헌재라는 거는 뭐 뭐 전혀 건들 수 없는 권위고 헌재가 일관된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한다고 서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2009년 헌재하고 2014년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서로 사실상. 근데 이제 왜냐면 2009년에 훨씬 더 폭넓게 굉장히 더 진보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적 보수냐 이랬을 때 저 진보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2014년에는 좀 더 보수적인 이게 약간 입법자에게 재량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12시간 금지냐 6시간 금지냐. 예. 그러면 장무현 변호사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거 개정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정말 자정부터 6시까지는 그 헌재 판시에도 나와요. 아주 평온함이 아주 강도 높게 인정이 되고 보장받아야 되는 시간대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까지 허용, 뭐 집회든 시위든요. 허용하는 방향은 아마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방향으로의 개정도 어려울 거고. 다만 그렇지만 12시 이전까지의 야간 5개 집회 시위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그 취지를 살리는 입법 방향인 것 마지막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하기는 일몰후에 다 금지하면은 촛불 문화재, 촛불집 이런 거 하나도 못 하는 거니까. 그 2014년 판시에 나온 게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름에는 그럼 더 길게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짧게 할 수 있고 이게 합당하냐. 직장인들 하지 말란 얘기고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어때요? 그 불법 시위 전력자 있으면은 집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대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이거는 집회를 사전 허가제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 헌법적 원칙이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그 야간에 있어서 야외가 아니고 야간에 있어서 심야에 있어서 금지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이지. 다만 지금 물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집시법 5조 제가 5조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줄 정도가 되면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이 이건 테러라든가 굉장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걸 놓고 상정하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불법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정부가 어떤 자의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입법 추진하겠다, 개정안 내겠다고 했을 때 그럼 불법의 주체가 이를테면 민주노총을 상정했을 때 그 조합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는 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 너는 무슨 전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이걸 할 것이다라는 거의 예단. 이건 정말 헌법엔 좀 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선언적인 의미였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언적인 의미는 저희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제가 인터뷰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선언적 의미인 거고 불법 집회 엄당한다 선언적 의미지 현실적으로 그거는 될 수가 없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가능성 제로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보기엔 뭐 행정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뭐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인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회 금지라는 처분을 집행을 없애달라, 집행 정지를 해달라는 만약에 신청을 법원에 하면은 지금은 법원의 판결 경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근거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다는 근거로 뭐 집회 금지를 했다면은 거의 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장 변호사한테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볼게요. 현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보잖아요. 전 정부 때 시위 진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슨해서 집회할 때 일탈, 불법 이런 게 늘어났다. 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내부 뭐 살수차 운영 지침 등을 개정하는 데는 계기가 있었죠. 2015년대 직살수로 백운계 농민이 사망했습니다. 그 뒤에 출범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의 개입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큰 건 코로나 때문에 집회 시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제 해산 뭐 어떤 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개입하지 않아서라기보단 이런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바뀌고 전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캡사이신을 사용한 무슨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게 과연 지금 국민들의 동의나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윤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은미 변호사, SBS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